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흥미롭게 봤던 반전에 반전을 거치고 있는 스페인 영화 인비저블 게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이 잘생긴 남자 아드리안이에요. 그는 아주 유명한 기업인이죠. 하지만 지금은 문제에 좀 빠져 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였던 연인 로라의 죽음에 용의자로 지목되어 있는 상태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모함을 당했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 아드리안의 집으로 삼엄한 경계를 뚫고 변호사였던 버지니아가 들어옵니다. 60세가 넘는 이 백발의 할머니인 버지니아는 굉장히 깐깐한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는 그 피고의 완벽한 증언을 준비해주는 전문 변호사예요. 아드리안에게는 사실 자신의 담당 변호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변호사였던 펠릭스가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거금을 주고 이 버지니아를 추가로 고용하게 된 거였죠. 담당 변호사인 펠릭스는 지금 현재 출장 중이고요. 재판을 바로 앞둔 상황에 새로 목격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드리안이 곧 소환이 될 상황이에요. 버지니아는 이 긴급한 상황을 다 설명을 하면서 목격자가 나왔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일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안에 우리는 당신의 진술을 깨끗하게 마무리해놔야 됩니다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버지니아가 이야기를 해요. 사실 내가 당신의 진술을 좀 봤는데 이 진술에 뭔가 허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 버지니아는 여태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은 아드리안을 24시간 동안 감시 중이고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목격자까지 나온 마당에 버지니아는 당신, 나한테 모든 걸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우린 이 재판 이길 수 없어요. 하고 단호하게 설득합니다. 이제 아드리안이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내연녀였던 로라가 죽은 바로 그날, 두 사람은 산속 호텔방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사실 그건 누군가의 협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아내고 10만 유로를 가지고 그 호텔방에서 기다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버지니아 변호사가 물어요. 휴대폰에 있던 그 문자 메시지는 뭐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누군가 알아채고 돈을 달라고 해서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이 지나고 나서 둘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로라의 핸드폰 번호로, 로라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근데 로라 번호로 아드리안에게 문자가 옵니다. 전부 말할 거야. 그 호텔 715호. 그때 이 두 사람은 이 상황이 함정이라는 걸 알아채게 돼요. 그래서 서둘러 짐을 쌌고 가지고 온 현금도 챙기게 됐죠. 하지만 누군가 이 호텔방에 침입을 해요. 그래서 아드리안을 거울 쪽으로 밀어서 쓰러뜨리고 그는 기절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아드리안이 깨어나 봤죠. 그랬더니 밖에서 막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방 안을 보니까 로라는 화장실에 죽어 있었고요. 화장실 바닥에는 가지고 온 현금이 다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빠르게 현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드리안은 그곳에서 바로 체포가 됐죠. 하지만 아드리안은 돈 많은 기업인이었어요. 그는 거액의 보석금을 주고 감옥에서 빠져나온 상태였고요. 로라의 죽음은 아드리아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곳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버지니아 변호사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변호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드리안 씨, 그거 알아요? 그날 밤 그 방에서 어떤 사람도 나온 흔적은 없었어요.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창문은 아예 내부에서 열릴 수도 없게 잠겨져 있었고요.
전혀 침입자의 흔적이 없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당신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아드리안이 범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드리안은 아니에요. 이거 함정이라고요. 그런데 이때 버지니아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 당신을 함정으로 내몬 거죠? 아드리안이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해요. 뭔가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버지니아가 설득을 하죠. 당신 이기고 싶어요? 최소한 당신이 이 재판을 이기려면 변호사인 나한테 모든 걸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도 여기에 협조할 수가 있다고. 난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변호사예요. 당신 때문에 이번 재판을 질 순 없다고. 결국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아드리안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3달 전이었어요. 아드리안은 아내에게는 파리에 간다고, 파리 출장을 간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비에르게라는 작은 산속 도시로 내연녀 로라와 여행을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있고 딸도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비에르게라는 곳은 아주 한적한 산속 마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불륜을 절대 들킬 리가 없었던 곳이에요. 로라, 사실 그녀도 유부녀예요. 둘은 처음부터 각자의 결혼 생활이 지루해질 때 만났고 무언가 좀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불륜의 관계를 계속해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드리안은 점점 부인과 자신의 어린 딸에게 죄책감을 느꼈다고 변호사에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날의 여행을 마치고 산속 구비구비를 내려가는 길에 아드리안은 우리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로라에게 결별을 선언하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 이 운전해 가고 있는 차 앞으로 사슴 한 마리가 뛰어듭니다. 그래서 아드리안이 바로 핸들을 돌려서 피하게 됐죠. 그런데 이때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있었어요. 이 차도 사슴을 보고 핸들을 돌려서 차를 피했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 오던 차는 옆에 나무를 받고 심하게 부서집니다. 두 사람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차에서 조심히 내려서 그 앞에 오던 차를 확인하죠. 한 젊은 운전자가 벨트도 매지 않은 채 문자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가 봐요. 그런데 사슴이 뛰어드니까 제대로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서 처참히 죽어 있었죠. 물론 이건 사슴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드리안이 어떡하지?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죠. 하지만 로라가 말립니다. 미쳤어? 이거 자칫하다가 우리가 2명 다 뒤집었을 수 있다고. 당신 생각해봐. 그럼 당신 여태까지 이뤄온 이 명성, 회사, 그리고 우리 둘이 같이 있었는데 그거 아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당신 아내와 딸까지 이거 다 잃을 수 있다고. 아드리안은 로라의 설득에 넘어갔어요. 둘은 그냥 이 상황을 무시하고 돌아가기로 했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엔 자신들의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막 시동을 막 걸려고 하는 이 순간 다른 한 대의 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오해받기 쉬운 상황이죠. 그런데 로라가 이때 머리를 씁니다. 재빨리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마치 이 두 사람이 사고가 나서 지금 이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게 되죠. 이런 식으로요. 종이와 펜만 들면 다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그 운전자가 사고 났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고 다 갈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때 그 죽은 운전자가 있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로라는 얼른 그 차로 달려가서 그 핸드폰을 꺼버리고 전화를 받는 연기를 하죠. 여보세요? 나 좀 사고가 발생해서 나 조금 이따 갈 거야. 이 목격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로라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목격자가 떠났어요. 이제 남은 두 사람은 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왜냐면 그냥 떠나려고 하면 그냥 아무 문제가 아닌데 누군가가 이 상황을 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체가 여기 그대로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라는 이 시체를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죽은 운전자를 꺼내서 트렁크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아드리안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차를 버리고 오라고요. 아드리안 너무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 상황에 자기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라의 말을 듣고 차를 버리려고 멀리 운전해 갑니다. 결국 그는 트렁크에 죽은 시신을 넣은 채로 차를 호숫가에 빠뜨리게 돼요. 이때 다시 등장하는 우리의 버지니아 변호사가 물어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시체는 어떻게 했냐고요. 시체는 분명 그 차 안에 있었다고 아드리안이 얘기를 합니다. 자, 아드리안은 이후에 이제 차를 고치고 돌아온 로라와 만나게 돼요. 로라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로라는 이제 아드리안이 떠나고 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너무 산속도시다 보니까 이 견인차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몇 시간 이상이 더 걸릴 수도 모른다는 전화를 받게 되죠.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이때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아주 인자하게 생긴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내리치더니 뭐 사고 났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로라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 사슴이 뛰어들어서요. 사고가 났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곧 견인차가 온다고 했는데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차가 로라가 운전하고 있던 차가 BMW 차량이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마침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은 은퇴하긴 했는데 예전에 BMW 엔지니어로 일했었거든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면 내가 충분히 고쳐줄 수 있는데. 로라에겐 사실 다른 방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저씨의 차로 이 로라의 BMW 차량을 견인을 해서 아저씨 집에 가서 차를 고치기로 합니다. 어쨌든 현장을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요. 자, 이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여서 그런지 집으로 가는 내내 할아버지가 잡담이 많아요. 나는 여기 시골에 우리 아내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 아내랑 나랑은 대학교 때 연기 동아리에서 만났잖아. 우리 아내가 연기를 그렇게도 좋아했거든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고전책을 또 좋아하게 됐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사실 로라는 그 얘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집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할아버지의 아내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막 차를 대접해줘요. 아유, 우리 남편이 차를 잘 고친다고 조금만 이따 가라고. 아무래도 외로웠던 분들 같아요. 집에서 기다리던 로라는 이 수다쟁이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주머니에게 40살이 다 돼서 낳은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하다고 은행에 다니고 있다고. 그런데 이때 걸려오는 전화 한 통. 아들의 여자친구입니다. 그런데 아들 다니엘이 아까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집을 둘러보던 로라는 이 가족의 아들이 아까 사고를 당한 그 죽은 운전자인 걸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그 남자친구인 아드리안은 시체를 처리하러 갔는데 나는 그 아들의 부모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근데 이때 아줌마가 아들 데니얼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그 전화기가 로라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어요. 왜 아까 목격자가 와가지고 핸드폰을 급하게 꺼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꺼버리고 주머니에 넣어놓은 거예요. 전화벨이 울려요. 당황한 로라는 아무도 모르게 이 거실에 있는 소파 사이에다가 전화를 황급히 숨겨뒀습니다.
물론 전화벨이 계속 울리니까 이제 이 아버지하고 엄마가 와가지고 아니 애가 폰을 두고 갔나? 하는 상황에 차가 다 고쳐졌어요. 로라는 빨리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떠나요. 그런데 이때 로라가 운전석의 시트를 조정하게 돼요. 자신의 몸에 맞게요. 그리고 이 장면을 이 할아버지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죠. 아드리안과 로라는 자신이 타고 온 차를 폐차시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남을 갖지 않기로 약속해요. 완전히 헤어진 거죠. 집으로 돌아온 아드리안은 차를 도난당했다고 먼저 신고를 했고 자신의 아내와 예쁜 딸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회사 일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고요. 마침 이번에 아시아 시장 진출을 하면서 막 성공의 가도에 막 달리고 있는 바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뉴스에서 비에르게라는 도시에 은행에 다니던 다니엘이란 사람이 퇴근 이후에 실종됐다는 기사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뉴스에서는 이 다니엘의 아버지가 간절히 아들을 찾고 있는 모습을 이제 아드리안이 보게 되는 거죠.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아드리안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이야기를 변호사에게 털어놨어요. 변호사는요,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하죠? 그 목격자라는 증인이 법원에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전해줘요.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은 거예요. 이때 이 원래의 그 변호사였던 펠릭스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전화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버지니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고 있으니 당신은 이 아드리안의 증언이 완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버지니아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전문 분야라고 나만 믿으라고 얘기를 하죠. 촉박한 시간 속에 아드리안의 진술은 계속됩니다. 어느 날 이 아드리안에게 경찰이 찾아와요. 그리고 찾아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묻게 되죠. 다니엘의 이 실종 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추돌 사고 흔적이 있었다라는 걸 경찰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접수는 되지 않았대요. 근데 실종자 아버지, 다니엘의 아버지가 그날 어떤 차를 견인해서 집에서 고쳐줬는데 한 여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알고 보니까 네가 도난당한 그 차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니엘의 아버지가 그 여자의 몽타주를 그려가지고 줬는데 그렇죠, 로라예요. 하지만 아드리안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경찰이 알고 있었던 건 이제 여자가 분명히 그 다니엘의 아빠한테 사슴을 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는 뭔가 은폐를 했던 것 같고, 다니엘의 아빠가 봤는데 이 시트를 조정했다면서 분명 누군가 거기 있었을 거라고 진술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이 아드리안 씨 혹시 이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없어요? 라고 묻지만 경찰서에 갔던 아드리안은 변호사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 펠릭스였죠. 이건 이미 도난 차량이고 누가 그 도난 차량 가져가서 이랬을 수도 있는 건데 무슨 증거도 없이 사람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하면서 못 받게 되죠. 자, 아드리안의 진술은 계속됩니다. 아드리안이 버지니아에게 얘기해요. 저는 그때 이후로 로라를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버지니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미 뒷조사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였거든요. 그 경찰이 찾아오고 나서 아드리안이 로라에게 연락을 한 정황이 있는 CCTV를 그녀가 입수하고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사실 아드리안은 모든 걸 지금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드리안은 로라를 만났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죽은 여자 로라가 다니엘의 정보를 위조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이후에 만날 로라가 있습니다. 로라의 남편은 은행에서 일을 해요. 근데 뉴스에서 이 실종된 다니엘이 사실은 실종된 게 아니라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횡령하고 도주한 거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라가 죽은 다니엘을 트렁크에 넣기 전에 지갑을 빼왔어요. 그리고 그 신분증으로 남편 은행망을 통해서 횡령을 위조하게 된 거죠. 헐. 그런데 버지니아가 다시 물어요. 그걸 나한테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로라는 사진작가였어요. 무슨 사진작가가 남편이 아무리 은행에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은행망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횡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드리아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로라를 잘 모른다고. 로라는 아주 위험한 여자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자라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두 사람이 계속 사건을 은폐하고 있던 어느 날 다니엘의 아버지가 아드리안을 직접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찾아와요. 자, 아드리안은 굉장히 긴장하게 됐겠죠. 사실 다니엘의 부모는 그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어요. 아들의 핸드폰이 집에서 발견됐죠. 그런데 그 핸드폰의 기록을 보니까 그 로라라는 여자를 태우기 전에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집에다 핸드폰을 두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핸드폰을 여기다 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찾아야 돼요. 그 여자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다니엘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이 차가 그 여자의 차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동행자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경찰에 호소를 했는데 이때 아들이 실종된 게 아니라 횡령범으로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런 횡령을 할 만한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드리안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차의 실소유주였으니까.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드리안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날 그 여자하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냐고요. 분명 그 여자는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혹시 당신 둘이 서로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속이 답답했는지 이 다니엘의 아버지가 아드리안한테 라이터를 빌려요. 그런데 그 라이터가 그 BMW 차량에서 그날 있던 거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울부짖으면서 얘기해요. 그래, 이미 시간이 지나서 내 아들이 죽은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당신도 아버지잖아. 아들이 도대체 이 시체가 어디 있는지만 우리한테 말해달라는 거야. 나 시체라도 제발 내가 내 손으로 묻어주고 싶다고. 그는 울면서 애원합니다. 하지만 아드리안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예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밑에 영상을 클릭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